삼총사-5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산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12장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 보나시의 부인과 버킹엄 공작은 어렵지 않게 루브르 궁으로 들어갔다. 보나시의 부인은 왕비의 시녀로 알려져 있었고 공작은 트레빌의 총사대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트레빌의 총사대는 그날 밤 루브르 궁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게다가 문지기 제르맹은 왕비 편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보나시의 부인이 애인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받으면 그만이다. 보나시의 부인도 죄를 뒤집었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물론 평판은 땅에 떨어지겠지만 하찮은 상인 마누라의 평판 따위가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일단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공작과 젊은 여자는 벽을 따라 25걸음쯤 나아갔다. 그런 다음 보나시의 부인이 낮에는 열려 있지만 밤에는 대개 닫혀 있는 작은 통용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캄캄했다. 하지만 이곳은 루브르 궁에서 일하는 시종이나 시녀들이 드나드는 구역이어서 보나시의 부인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은 다음 공작의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몇 걸음 나아가서 난간을 잡고 발로 계단을 더듬었다. 발에 계단이 닿자 그녀는 공작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공작은 계단을 헤아려 3층에 올라온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녀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긴 복도를 지난 다음 한층 아래로 내려가 몇 걸음 더 걸어가서 자물쇠의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상이하등 하나만 켜져 있는 방으로 공작을 밀어 넣으면서 말했다. 여기 계세요, 공장님. 곧 나오실 거예요. 그러고는 같은 문으로 나가서 문을 잠갔다. 공작은 말 그대로 방에 갇힌 꼴이었다. 버킹엄 공작은 완전히 고립된 채였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성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험을 추구하고 낭만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용감하고 대담하고 적극적이어서 그가 이런 모험과 낭만에 목숨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왕비의 편지인 줄로만 믿고 파리에 왔다가 이 편지가 함정이었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왕비에게 청을 드린 것이다. 왕비가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공작이 격분한 나머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왕비도 그를 만나 당장 파리를 떠나라고 당부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한 바로 그날 저녁 공작을 찾아가서 루브르 궁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은 보나시오의 부인이 납치를 당한 것이다. 이틀 동안 그들은 보나시오의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고 모든 일이 한동안 중지되었다. 하지만 부인이 자유를 되찾아 라포르트와 연락이 닿자 일이 다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보나시오의 부인은 납치당하지 않았다면 사흘 전에 끝냈을 위험한 임무를 이제 방금 완수한 것이다. 혼자 남은 버킹엄은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총사 제복은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다. 당시 35살이었던 그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잘생긴 귀족이자 가장 멋진 기사로 알려져 있었다. 두 왕의 총애를 받은 백만장자에다 왕국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의 삶은 그 후 수세기 동안 후세 사람들이 놀라게 될 만큼 전설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감에 넘치고 제 권능을 확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률도 자기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목표가 너무 높고 눈부셔서 보통 사람이라면
꿈꾸는 것조차 어리석었을 정도라 해도 그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아름답고 자존심 강한 안 도트리슈 왕비에게 몇 번이고 접근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더니 마침내는 왕비의 사랑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말았다. 그 조지 빌리어스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모자 무게에 눌려 납작해진 아름다운 금발을 다시 가다듬고 콧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오랫동안 바랐던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고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서 거울 속의 자신에게 긍지와 희망에 찬 미소를 던졌다. 바로 그때 휘장에 가려져 있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타났다. 버킹엄은 거울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왕비였던 것이다. 당시 안 도트리슈는 26이나 7살로 아름다움이 한창 눈부시게 빛나는 꽃다운 나이였다. 자태는 여왕이나 여신과 같았고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눈은 더없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상냥함과 위엄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입술은 조그맣고 붉은색이었다. 오스트리아 왕가의 후손답게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왔지만 미소를 지을 때는 우아하기 이를 데 없고 경멸의 표정을 지을 때는 몹시 오만해 보였다. 살결은 벨벳처럼 부드러워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고 손과 발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당시의 시인들은 비길 데 없는 손과 팔이라고 노래하곤 했다. 끝으로 머리카락은 어릴 때는 금발이었지만 지금은 밤색으로 변해 있었고 왕비는 그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아서 폭신폭신하게 부풀리고 분가루를 잔뜩 뿌리고 있었다. 머리에 둘러싸인 얼굴은 연지를 조금만 덜 발랐다면 아무리 엄격한 비평가라도 흠잡을 수 없었을 것이고 코가 조금만 더 가늘었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조각가라도 만족했을 것이다. 버킹엄은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잠시 감탄했다. 무도장과 연회장과 마상 시합장에서도 왕비를 보았지만 수수한 흰색 공단 드레스를 입고 있는 지금의 모습만큼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다. 왕비를 수행해서 온 사람은 에스테파니아 부인뿐이었는데 이 여자는 왕비가 데려온 스페인 시녀들 중에서 왕의 질투와 추기경의 박해에도 쫓겨나지 않은 유일한 시녀였다. 안 왕비가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버킹엄은 얼른 무릎을 꿇고 왕비가 미쳐 말리기 전에 드레스 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공자,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왕비님. 공작이 외쳤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송이가 생기를 가질 수 있고 대리석이 온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쉽사리 믿게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번 여행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왕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아시겠죠? 내가 겪는 고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내 명예도 위태로워져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은 깊은 바다와 두 왕국의 반모, 신성한 맹세 등 모든 것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것들을 거역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왕비님. 말씀을 계속하세요. 버킹엄이 말했다. 목소리의 부드러움이 말씀의 가혹함을 감싸주고 있군요. 신성 모독을 말씀하시지만 하느님이 서로를 위해 만드신 심장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이 아닐까요? 공작, 왕비가 외쳤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 매정하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도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 그게 저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리본 하나, 어쩌다 스친 눈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만족하는 사랑. 그게 저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왕비님은 어디서도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왕비님을 처음 뵌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줄곧 이렇게 왕비님을 사랑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어떤 옷차림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때 달고 계셨던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볼까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왕비님은 스페인풍 방석 위에 앉아 계셨지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초록빛 공단 드레스를 입고 계셨고 늘어진 소매를 그 아름다운 발에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묶고 계셨습니다. 목깃에는 주름 장식을 달았고 머리에는 드레스와 같은 색깔의 작은 모자를 쓰셨고 그 모자에는 외가리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오, 이렇게 눈을 감으니 그때의 모습이 보이고 눈을 다시 뜨니 그때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워지신 지금의 왕비님 모습이 보이는군요. 미쳤군요. 안 왕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가슴속에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공작에게 역정을 낼 용기는 없었다. 그런 추억에 기대어 쓸데없는 열정을 부채질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럼 제가 무엇에 기대어 살라는 말입니까? 저에겐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보물이며 저의 희망입니다. 왕비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은 제가 마음의 보석 상자에 고이 간직할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번 만남은 왕비님이 떨어뜨리시고 제가 준 네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3년 동안 네 번밖에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두 번째는 슈브레즈 부인 댁에서 세 번째는 아미행의 정원에서 만났지요. 공장님, 그날 저녁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왕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하지 말라니요?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의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찬란한 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공기는 감미롭고 향기로웠지요. 지푸른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아로 새겨져 있었고요. 아, 왕비님, 그때는 잠시나마 단둘이 있을 수 있었지요. 그때 왕비님은 모든 것을 생활의 외로움과 마음의 슬픔까지 털어놓으려 하셨습니다. 제 팔에, 바로 이 팔에 기대고 계셨지요. 저는 왕비님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제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촉을 느낄 때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렸지요. 오, 왕비님, 그런 한순간에 담긴 천상의 행복, 천국의 기쁨을 아십니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라면, 그런 하룻밤을 위해서라면 저는 재산도 운명도 영광도 저의 여생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왕비님은 저를 사랑하신 게 분명하니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곳의 분위기, 그 아름다운 저녁의 매력, 당신의 매혹적인 눈길, 때때로 한 여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 수많은 상황이 그날 저녁 내 주위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약해져가는 여자로서의 나를 왕비로서의 내가 어떻게 구해냈는지는 당신도 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과감하게 하신 말을 듣고 그 용기에 나도 대담하게 반응해야 했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라면 그런 시련에 굴복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렬하고 더욱더 영원해졌습니다. 당신은 파리로 돌아가면 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저의 주분께서 보물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겼으니 제가 그 보물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아, 이 세상의 모든 보물, 이 지상의 모든 군주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들의 뒤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잠깐 뵙기 위해 주군의 총애와 제 목숨까지 잃을 각오로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손끝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순종적이고 뉘우치는 저를 보고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이 어리석은 짓을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어요. 폐하께서는 추기경의 부추김을 받아 진노하셨지요. 덕분에 베르네 부인은 쫓겨났고 피탕주는 추방당했고 슈브레즈 부인은 총애를 잃었어요. 당신이 대사 자격으로 프랑스에 돌아오려 했을 때에도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폐하께서 직접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 대가를 전쟁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을 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당신의 귀에 제 소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레섬 원정을 계획하고 라로셸의 신교도와 동맹을 맺으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을 만나 뵙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무력으로 파리까지 쳐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끝내려면 강화조약을 맺어야 할 것이고 강화조약을 맺으려면 교섭자가 필요할 것이니 그때 제가 교섭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저를 거부할 수 없겠지요. 저는 파리로 돌아올 것이고 당신을 다시 만나 뵙고 한순간이나마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목숨을 대가로 치르겠지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뵐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마 미친 짓일지도 모르죠. 분별 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떤 여주인이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하인을 거느린 적이 있습니까? 공장님,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훨씬 큰 죄가 될 말씀을 하시는군요. 당신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증거들은 모두 죄악이에요. 그건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전혀 다르게 보실 겁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슈브레즈 부인도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슈브레즈 부인도 당신만큼 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연모한 홀랜드의 사랑에 응해 주었지요. 슈브레즈 부인은 왕비가 아니거든요. 안 왕비가 그 깊은 사랑에 압도당하여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도 왕비가 아니라면 저를 사랑하실 거라는 말이죠? 말씀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저를 사랑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은 오로지 왕비라는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당신이 슈브레즈 부인이었다면 이 가련한 버킹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 다정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아름다운 왕비님, 천만 번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 그만하십시오. 공작이 말했다. 제가 오해를 해서 행복하다 해도 그 행복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마십시오.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공작은 슬프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띄었다. 오, 하느님 맙소사! 안 왕비가 외쳤다. 놀란 트로보와 왕비가 입으로 말한 것 이상으로 공작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말은 터무니없고 사실 저는 그런 꿈 따위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하신 말씀이 당신이 저에게 주신 거나 다름없는 그 희망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겁니다. 목숨까지도. 실은 나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안 왕비가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당신이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왼쪽 옆구리를 칼에 찔리지 않았던가요? 버킹엄이 물었다. 맞아요. 왼쪽 옆구리를 칼에 찔린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걸 누가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었죠? 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느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하느님이 어떻게 똑같은 꿈을
당신에게도 보내주실 걸까요? 우리 두 사람이 마음으로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예감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왕비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 왕비님, 제가 죽으면 저를 위해 울어주시겠죠?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안 왕비가 외쳤다. 너무 지나치시군요, 공장님. 제발 부탁이니 이제 그만 떠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절대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만 떠나주세요. 아, 만약 당신이 여기서 공격을 받으신다면, 프랑스에서 목숨을 잃으신다면, 만약 당신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제발 부탁이니 이만 가주세요. 아, 왕비님,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다우십니까? 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대사가 되어 돌아오세요. 장관이 되어 돌아오세요. 당신을 지켜줄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돌아오세요. 당신을 보살펴줄 시종들을 데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목숨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날 거예요. 오,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관대한 마음의 증표를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물건을 하나 주십시오.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앞으로는 제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무엇이건 반지나 목걸이나 그 요구를 들어드리면 떠나실 건가요? 그럼요. 당장에? 예.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예, 약속합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안 왕비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머리 글자가 박혀 있고 온통 금으로 상감되어 있는 작은 장미목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자, 받으세요. 왕비가 말했다. 나에 대한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버킹엄은 상자를 받고 두 번째로 무릎을 꿇었다. 떠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왕비가 말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손을 주세요. 왕비님, 당신의 손을.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안 왕비는 눈을 감고 한쪽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다른 쪽 손으로는 에스테파니아를 잡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버킹엄은 그 아름다운 손에 열정적으로 입을 맞춘 다음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죽지 않는다면 6달 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엎는 한이 있다 해도. 그러고는 약속한 대로 방에서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던 보나시의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올 때와 똑같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운 좋게 그를 루브르 궁에서 데리고 나갔다. 제13장 상인 보나시회. 독자들도 알아차렸겠지만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데도 내가 별로 걱정하지 않은, 아니 그렇게 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다. 그는 바로 상인 보나시웨인데 기사도의 시대이자 풍류의 시대였던 당시에 복잡하게 뒤얽히기 십상이었던 정치와 연애의 음모에 희생된 순교자라 할 것이다. 독자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둔 바 있다. 그를 체포한 경찰들은 곧장 바스티우 감옥으로 끌고 갔고 그는 머스킷총을 든 일개 분대의 병사들 앞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갔다. 거기서 다시 반지하실로 끌려가 지독한 모욕과 야만적인 취급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무슨 농민 반란자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었다. 30분쯤 지나자 법원 서기가 와서 그에 대한 고문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서기가 보나시웨를 취조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죄수들은 보통 감방에서 신문을 받지만 보나시웨에게는 그런 격식도 차리지 않았다. 간수 2명이 상인을 끌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가더니 보초셋이 지키고 있는 복도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천장이 낮은 방으로 그를 밀어 넣었다. 그 방에는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있을 뿐이었고 취조관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탁자에 놓인 서류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간수 둘은 죄수를 탁자 앞으로 데려갔고 취조관의 손짓에 따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물러났다. 서류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취조관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죄수를 쳐다보았다. 그는 코가 뾰족하고 누런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에 작지만 꿰뚫어 보는 듯한 눈과 족제비나 여우를 연상시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간들거리는 긴 목 위에 붙어 있는 머리가 넉넉한 검은 법복 위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꼴이 마치 거북이 등딱지 속에 감추고 있던 머리를 쑥 내미는 듯했다. 그는 우선 보나시웨에게 성명과 나이, 신분과 주소를 물었다. 피고는 이름이 자크 미셸 보나시웨이고 나이는 51살이고 자파상을 하다 은퇴했으며 포사웨르가에 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취조관은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는 미천한 장사꾼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는 연설의 서두에 이어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재상, 과거의 어떤 재상보다도 뛰어나고 미래의 모든 재상에게 귀감이 될 추기경의 권세와 공적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게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설의 두 번째 대목이 끝나자 그는 매 같은 눈으로 가엾은 보나시웨를 노려보면서 그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성해 보라고 권했다. 상인은 이미 반성을 끝마친 상태였다. 그는 라포르트 씨가 대녀를 자기와 결혼시킬 생각을 한 순간을, 특히 그 대녀가 왕비의 속옷 담당 시녀로 채용된 순간을 저주하고 있었다. 보나시웨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천박한 탐욕과 지독한 이기주의가 섞여 있었고 거기에다 극도로 소심하기까지 했다. 젊은 아내가 그에게 불러일으킨 사랑은 부차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에 방금 열거한 근본적인 감정과는 맞서 싸울 수 없었다. 보나시웨는 방금 들은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취조간 날이 그가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훌륭한 추기경 예하의 공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더 높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인가? 취조관이 미심쩍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바스티유에는 어떻게 해서 끌려왔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아니 그보다 왜 여기에 왔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추기경 예하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 추기경 예하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역죄로 끌려온 걸 보면 뭔가 죄를 지은 것만은 틀림없어. 대역죄라고요? 보나시웨가 겁먹은 얼굴로 외쳤다. 대역죄라니요. 위그노를 미워하고 스페인 놈들을 싫어하는 일개 장사꾼이 어떻게 대역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리.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나시웨 씨, 취조관이 그 작은 눈으로 남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피고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아내가 있지. 예, 나리. 상인은 지금부터 사태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다. 전에는 있었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전에는 있었다고? 그렇다면 지금은 없다는 뜻인데 어떻게 된 건가? 납치당했습니다, 나리. 납치? 아, 그래. 이 말을 듣고 보나시메는 사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납치당했다고? 취조관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럼 납치범을 알고 있나? 알고 갔습니다. 누구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날이 그저 의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누구지? 솔직히 대답해봐. 보나시메는 몹시 곤혹스러웠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까? 아니면 모두 털어놔 버릴까? 모른다고 하면 경찰은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털어놓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두 털어놓으면 적어도 선의만은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다 말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머리가 검고 풍채가 좋은 사람입니다.
지체 높은 귀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제가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루브르 궁의 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여러 번 미행한 것 같습니다. 취조관이 약간 불만을 느낀 것 같았다.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기만 하면 당장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1000명 가운데 있어도 금방 가려낼 수 있습니다. 취조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1000명 가운데 있어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나? 그건 그러니까 보나시웨는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아차리고 더듬거렸다.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 취조관이 말했다. 좋아.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신문을 더 진행하기 전에 아내 납치범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일단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나시웨가 절망하여 외쳤다. 그와는 반대로 저는 죄수를 데려가. 취조관이 두 간수에게 외쳤다. 어디로 데려갈까요? 서기가 물었다. 감방으로. 어느 감방으로 데려가죠? 아무 감방이나 쳐넣어. 문만 단단히 잠그면 돼. 취조관이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런 태도에 보나시웨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다. 아이고 야단났네. 그가 중얼거렸다. 마누라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경찰은 내가 공범인 줄 알고 마누라와 함께 처벌할 거야. 마누라가 자백하면서 나한테 다 말했다고 한 모양이야. 여자란 정말 너무 약해. 아무 감방이나 쳐넣으라고? 그래, 하룻밤은 그냥 지나가. 내일이 되면 능치처참이나 교수형을 당하겠지. 오 하느님,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수들은 이런 한탄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보나시웨의 푸념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죄수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 그동안 취조관은 서기를 기다리게 해놓고 서둘러 편지를 썼다. 보나시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감방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골상에 앉아서 작은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꼬박 뜬 눈으로 하룻밤을 지새웠다. 이윽고 새벽의 첫 햇살이 감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새벽은 그에게 장례식의 빛깔을 띤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빗장 벗겨지는 소리가 나서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처형대로 끌고 갈 사람들이 온 줄 알았다. 그러나 나타난 사람은 예상했던 간수가 아니라 어제 만난 취조관과 석이었다. 그는 하도 기쁜 나머지 그들의 목을 얼싸안을 뻔했다. 당신 사건은 어제 저녁부터 아주 복잡해졌어. 취조관이 말했다. 그래서 충고하겠는데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는 게 상책이야. 추기경의 노여움을 피하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물론 뭐든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나시웨가 외쳤다.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물어봐 주십시오. 우선 당신 마누라는 지금 어디 있나? 말씀드렸듯이 납치당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에 당신 덕분에 탈출했어. 집사람이 도망쳤다고요? 보나시웨가 외쳤다. 곤란한 여자로군. 날이 저의 집사람이 도망쳤다 해도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웃에 사는 다르타냥이란 자와 뭘 하고 있었나? 그날 그와 무슨 의논을 하지 않았어? 아,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다르타냥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찾아간 목적은 집사람 찾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었죠. 저는 집사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군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르타냥이란 자가 뭐라고 대답했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곧 알아차렸지요. 관원을 속이려고 하나? 다르타냥이란 자는 당신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당신 마누라를 체포한 경찰들을 따돌리고는 그 여자를 어디에 숨겨버렸어. 다르타냥 씨가 제 집사람을 납치하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행히 다르타냥은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어. 이제 곧 대질하게 될 거야. 그건 더 바랄 수 없는 기쁜 일입니다. 낯익은 사람을 만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르타냥을 데려와. 취조관이 두 간수에게 말했다.
두 간수가 데려온 것은 아토스였다. 다르타냥 씨, 취조관이 아토스에게 말했다. 당신과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시오. 아니, 이분은 다르타냥 씨가 아닙니까? 보나시웨가 외쳤다. 뭐? 다르타냥이 아니라고? 취조관이 외쳤다. 절대로 아닙니다. 보나시웨가 대답했다. 그럼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취조관이 물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취조관이 물었다. 아토스요. 총사가 대답했다.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산 이름인데 당황하기 시작한 신문관이 외쳤다. 그게 내 이름이요.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름이 다르타냥이라고 했잖소. 내가? 그래요, 당신이.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나더러 당신이 다르타냥 씨요? 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오? 했지요. 그랬더니 나를 잡은 경찰들이 틀림없다고 외치더군요. 나도 굳이 그들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소. 내가 다른 사람으로 잘못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은 법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있소. 천만에 아토스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다르타냥이 맞아. 거 봐요. 당신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소. 하지만 취조간 날이 이번에는 보나시베가 외쳤다. 의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르타냥 씨는 저희 집에 새 들어 사는 분이고 따라서 그분은 방세를 내지 않았지만 아니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잘 알고 있지요. 다르타냥 씨는 많아야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인데 이분은 적어도 30살은 되어 보입니다. 다르타냥 씨는 에사르 씨의 근위대 소속인데 이분은 트레빌 씨의 총사대에 계시군요. 제복을 보세요, 나리. 저 제복을. 그건 그래. 취조관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군. 이때 문이 벌컥 열렸다. 수위의 안내를 받아 심부름꾼이 들어오더니 취조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아, 정말 고약한 여자로군. 취조관이 외쳤다.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 말씀입니까? 설마 제 집사람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긴 바로 그 여자 이야기야. 당신은 이제야말로 공경에 빠졌어. 아, 상인은 흥분하여 외쳤다.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날이 제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집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어떻게 제 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여자가 한 짓이 둘이서 꾸민 그가 무도한 계획의 결과이니까.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나리께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집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저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집사람이 뭔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저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여자를 버리고 저주하겠습니다. 이봐요. 아토스가 취조관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데로 보내주시오. 이 보나시웨라는 사람 정말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군요. 이자들을 감방으로 도로 데려가. 취조관이 아토스와 보나시베를 한꺼번에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더욱 엄중하게 감시해. 하지만 다르타냥이란 사람에게 볼 일이 있는 거라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내 말대로 해. 취조관이 외쳤다. 독방에 가두고 면회는 금지야. 알겠나? 아토스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보나시웨는 호랑이 심장도 찢어 놓을 듯한 탄식을 쏟아내면서 간수들을 따라갔다. 보나시웨는 간밤을 보낸 감방으로 다시 끌려가서 온종일 갇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맞다나 검객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장사꾼답게 온종일 울었다. 밤 9시쯤 그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그의 감방으로 다가왔다. 이윽고 감방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나타났다. 따라와. 간수들 뒤에 따라 들어온 호송 현병이 말했다. 따라오라고요? 보나시웨가 외쳤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따라오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당신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곳으로. 그건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야. 오 하느님, 가련한 상인이 중얼거렸다. 이번엔 정말 죽는구나. 그는 저항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간수들을 따라갔다. 그는 올 때와 같은 복도를 지나
첫 번째 안마당을 건넌 다음 건물의 두 번째 부분을 통과했다. 마침내 앞 마당으로 나가자 문 앞에 마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고 4명의 기마 경찰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를 마차에 태운 뒤 호송 헌병이 옆자리에 앉았다. 마차 문이 잠기자 두 사람은 움직이는 감방에 갇힌 꼴이었다. 마차는 연구차처럼 천천히 출발했다. 죄수는 열리지 않는 쇠창살을 통해 집들과 도로를 볼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보나시외는 빨이 토박이었기 때문에 말뚝이나 간판이나 가로등만 보고도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지 분간할 수 있었다. 마차가 바스티유 사형수들의 처형장이 있는 생폴에 다다르자 보나시외는 거의 넋을 잃고 2번이나 성호를 그었다. 마차가 거기에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달려갔다. 좀 더 가자 그는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차가 국사범들이 묻혀있는 생장, 묘지 옆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 사실이 그를 조금 안심시켰다. 국사범을 매장하려면 우선 목을 베는 것이 보통인데 그의 목은 아직도 어깨 위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차가 그레브 광장 쪽으로 가는 것을 알았을 때, 시청의 뾰족한 지붕을 알아보았을 때, 마차가 아케이드 밑에서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헌병에게 고해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헌병이 거절하자 그는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귀가 먹먹해진 헌병은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을러댔다. 이 위협을 받고 보나시외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레브 광장에서 처형할 예정이라면 처형장에 다 온 마당에 재갈을 물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 실제로 마차는 그 불길한 광장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크루아디트라 우아르 뿐인데 마차는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크루아디트라 우아르는 신분이 낮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곳이었다. 생볼이나 그레브 광장에서 처형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보나시웨가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었다. 그의 여행, 그의 운명이 끝나는 종착지는 바로 크루아디트라 우아르였다. 그 꺼림직한 십자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거기에서 20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마차가 멈춰 섰다. 이미 잇따른 감정의 기복을 겪은 보나시외는 가엾게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한숨처럼 힘없는 신음소리를 토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제14장 맹에서 온 사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은 교수형 당할 죄수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처형된 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잠깐 멈춰 섰던 마차는 곧 다시 출발하여 군중 사이를 뚫고 계속 달렸다. 생토노레 가를 따라 내려간 마차는 봉장판 가로 구부러진 뒤 어느 낮은 대문 앞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고 두 위병이 나왔다. 보나시웨가 헌병의 부축을 받아 마차에서 내리자 위병들이 그를 골목으로 떠밀어 계단을 오르게 한 다음 부속실로 밀어넣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꿈속에서 걷듯이 걸었고 안개 속에서 보듯 어렴풋이 보았고 귀도 소리를 듣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는 못했다. 이 순간 그가 처형대에 올랐다면 자신을 지키려는 몸짓조차 하지 못하고 자비를 청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속절없이 처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위병들이 그를 끌어다 앉힌 곳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무서운 물건은 하나도 없고 위험이 닥쳐온 듯한 낌새도 없었다. 긴 의자는 푹신해서 편안했고 벽은 아름다운 코르도바산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창문에는 붉은색
다마스크 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황금빛 고리가 커튼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지나치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머리를 우선 좌우로 다음에는 위아래로 움직여 보았다. 이렇게 움직여도 막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 용기를 내어 한쪽 다리를 끌어당겨 보았다. 이어서 반대쪽 다리도 끌어당겨 보았다. 마침내는 두 손을 짚고 의자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섰다. 그때 늠름해 보이는 부관이 칸막이 커튼을 열고 옆방에 있는 누군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다음 죄수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이 보나슈에란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리. 살아있는 기분도 나지 않는 상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오. 부관이 말했다. 부관은 상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보나슈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옆방으로 잠자코 들어갔다. 널찍한 서재였다. 벽에는 공격과 방어에 쓰이는 갖가지 무기들이 걸려있고 창문들이 닫혀 있어서 답답했다. 이제 겨우 9월 말인데 벌써 벽난로에 불을 피워져 있었다. 책과 서류로 뒤덮인 네모난 책상이 방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고 책상 위에는 라로셀 시의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벽난로 앞에 중키의 사내가 오만하고 근엄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웠고 이마가 넓었으며 팔자 콧수염과 끝이 뾰족한 턱수염 때문에 마른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다. 나이는 이제 겨우 37살 정도인데도 머리카락과 콧수염과 턱수염은 벌써 희끗희끗했다. 칼을 차고 있지 않아도 군인의 풍모였고 가죽 장화에 아직도 먼지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낮에 말을 탄 모양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르망장 디플렛이, 즉 리슐리의 추기경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모습, 등은 노인네처럼 구부정하고 순교자처럼 고통스러워 보이고 몸은 쇠약하고 목소리는 꺼져 들어갈 것 같고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안락의자에 푹 파묻힌 채 타고난 재능의 힘만으로 살아가면서 사고력만 가지고 유럽 전체와 싸우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당시에 그의 실제 모습은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불굴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비범한 인물의 모습. 그의 공작력, 만토바에서 느베르 공작을 지원하고 님과 카스트르와 위제스를 탈환한 뒤 마침내 영국인들을 레섬에서 몰아내고 라로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능란하고 용맹한 기사의 모습이었다. 언뜻 보아서는 그가 추기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상인은 문 앞에 서 있었고 내가 방금 묘사한 인물은 보나시웨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그의 내력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자가 보나시웨인가? 그가 잠시 후에 물었다. 그렇습니다, 카카. 부관이 대답했다. 좋아, 저 서류를 갖다 주고 나가보세. 부관은 서류를 책상에서 집어서 그에게 건네준 다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나갔다. 보나시웨는 그 서류가 바스티유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작성한 조서인 것을 알아보았다. 벽난로 앞의 인물은 이따금 서류에서 눈을 들어 가엾은 상인의 심장을 밑바닥같이 단검으로 찌르듯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추기경은 서류를 10분쯤 읽어보고 10초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렸다. 음모를 꾸밀 머리가 아니야.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좋겠지. 어디 좀 해볼까? 당신은 대역죄로 고발당했어. 추기경이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카카. 보나시웨는 아까 부관이 쓰던 호칭을 따랐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저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추기경은 미소를 억지로 참았다. 당신은 아내와 슈브레즈 부인 그리고 버킹엄 공작과 더불어 음모를 꾸몄어. 집사람에게 그 이름들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카카. 그 이름들은 언제 무슨 계기로 들었나? 집사람은 리슐리베 추기경이 버킹엄 공작과 왕비님을 함께 파멸시키려고
버킹엄 공작을 파리로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추기경이 격하게 외쳤다. 예, 각하. 하지만 저는 집사람한테 말해주었습죠.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이다. 추기경님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분이 이놈 닥쳐라. 바보 같으니.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더군요. 마나라를 누가 납치했는지 알고 있나? 모릅니다, 각하. 하지만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겠지? 예, 각하. 하지만 제가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 취조관 나리께 말씀드렸더니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도망쳤다는 건 알고 있었나? 몰랐는데 감옥에 간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친절한 취조관 나리가 알려주셨지요. 추기경은 또다시 미소를 참았다. 그럼 마누라가 도망친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있겠군? 전혀 모릅니다, 각하. 하지만 틀림없이 루브르 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새벽 1시까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네. 하느님 맙소사, 그럼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아낼 테니 걱정 말게. 추기경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까 추기경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각하께서는 제 집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기경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은 마누라와 슈브레즈 부인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걸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 놓아야 할 거야. 하지만 각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여자를 본 적도 없는걸요. 당신이 마중하러 루브르로 가면 마누라는 늘 곧장 집으로 갔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포목점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집사람을 거기로 데려가곤 했지요. 포목점은 몇 군데였나? 2군데였습니다. 어디지? 하나는 보시라르가에 있고 또 하나는 아르프가에 있습니다. 당신도 가게에 함께 들어갔나?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각하 저는 항상 문 밖에서 기다렸지요. 당신 마누라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혼자 들어갔나? 아무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당신 대단한 공처가로군. 친애하는 보나시에 씨? 추기경이 말했다. 나를 친애하는 보나시에 씨라고 불러주다니 일이 잘 되어가는 모양이군. 상인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가게들을 알아볼 수 있겠나? 그럼요. 번지도 알고 있나? 예. 몇 번지인가? 보시라르가 25번지 그리고 아르프가 75번지입니다. 좋아. 추기경이 말했다. 그러고는 은종을 집어들고 딸랑딸랑 종을 울렸다. 부관이 들어왔다. 가서 로시포르를 찾아오게. 추기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와 있거든 당장 오라고 해. 백작은 여기 와 계십니다. 부관이 말했다. 예하께 긴히 드린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하? 보나시웨가 중얼거렸다. 그는 예하가 추기경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하라고? 그럼 들여보내. 어서 들여보내. 리슐리웨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부관은 잽싸게 방에서 뛰쳐나갔다. 추기경의 부하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추기경의 명령에 재빨리 따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하라고? 보나슈에는 눈알을 굴리면서 중얼거렸다. 부관이 나간 지 5초도 지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 저놈이다. 보나슈에가 외쳤다. 저놈이 누구냐? 추기경이 물었다. 제 집사람을 납치해간 자입니다. 추기경은 2번째로 종을 울렸다. 부관이 다시 나타났다. 이 자를 위병에게 넘기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게 해. 아닙니다, 각하. 아니에요. 그놈이 아닙니다. 보나시웨가 외쳤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놈은 저분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분은 착한 사람 같은데요. 이 멍청이를 어서 데려가. 추기경이 말했다. 부관은 보나시웨의 팔을 잡고 대기실로 다시 데려갔다. 그곳에는 2 위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금 들어온 새 인물은 보나시웨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모습을 초조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보나시웨가 나가고 다시 문이 닫히자 추기경에게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누구 말인가? 추기경이 물었다. 2 남녀 말입니다. 왕비와 공작? 리슐레웨가 외쳤다. 예. 어디서? 루브르에서요. 확실해? 절대 확실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나? 라누아 부인한테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시다시피 예하 편이니까요. 왜 좀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인지 왕비는 파르지 부인을 자기 방에 재웠고 온종일 곁에 두었답니다. 알았네. 우리가 졌어. 어떻게든 만회하도록 해보세. 제 영혼을 다 바쳐서 도와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지? 밤 12시 반에 왕비는 시녀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디에? 침실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왕비의 속옷 담당 시녀 편에 전해진 손수건 한 장을 왕비한테 건넸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당장 감동한 표정을 보였고 얼굴을 화장했는데도 안색이 창백해졌답니다. 그래서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느 때와는 다른 목소리로 시녀들에게 말했답니다. 10분만 기다려줘. 곧 돌아올 테니까. 그러고는 반침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갔답니다. 라누아 부인은 왜 그때 곧장 자네한테 와서 알리지 않았을까? 아직 확실한 걸 몰랐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왕비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 왕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방을 비웠나? 45분입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나? 에스테파니아 부인만 따라갔답니다. 왕비는 나중에 돌아왔단 말이지? 예. 하지만 왕비의 머리글자가 새겨진 작은 장미목 상자를 들고는 다시 나갔답니다. 그 후 들어왔을 때는 그 상자를 도로 가져왔다던가? 아닙니다. 라누아 부인은 그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나? 예, 폐하께서 왕비에게 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빈손으로 왔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라누아 부인은 왕비가 그 상자를 버킹엄에게 주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군.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지? 다음날 라누아 부인은 왕비의 의상 담당 시녀 자격으로 그 상자를 찾아보았고 상자가 보이지 않자 몹시 걱정하는 체하면서 왕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왕비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목걸이가 망가져서 세공사에게 고치러 보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세공사한테 가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겠군. 제가 벌써 확인했습니다. 좋아, 세공사는 뭐라던가. 목걸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좋아, 좋아. 로시포르, 아직은 완패한 게 아니야. 어쩌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몰라. 사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하의 천부적 재능이. 부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말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하께서 저더러 말을 끝내게 해 주셨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슈브레즈 부인과 버킹엄 공작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나? 모릅니다, 카카.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부하들도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네. 이하께서 아신다고요? 그래. 아니 적어도 짐작은 하고 있지.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보시라르가 25번지에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아르프가 75번지에 있을 거야. 이하께선 제가 두 사람 다 체포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네가 갈 때쯤에는 너무 늦겠지. 벌써 떠났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요. 내 친이 대원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두 집을 샅샅이 수색하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카카. 로시포르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혼자 남은 추기경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세 번째로 종을 울렸다. 아까 왔던 부관이 다시 나타났다. 죄수를 데려오게 추기경이 말했다. 보나시회가 또 끌려왔다. 추기경의 신호에 따라 부관은 물러갔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추기경이 엄격하게 말했다. 제가요? 보나시회가 외쳤다. 제가 이하를 속였다고요? 당신 마누라는 보시라르가와 아르프가에 갔을 때 포목점에 간 게 아니었어. 맙소사,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던 걸까요? 슈브레즈 부인과 버킹엄 공작을 만나러 갔던 거야. 그렇군요. 보나시웨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했다. 예, 맞습니다. 예야 말씀이 옳아요. 저는 포목상이 간판도 없는 집에 산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집사람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그때마다 집사람은 웃기만 했습지요. 보나시웨는 추기경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 말을 이었다. 아, 나리께서는 추기경님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천재, 위대한 추기경님이시죠? 보나시회 같은 미천한 서민의 찬사를 듣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추기경은 잠시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듯 미소가 입술에 번졌다. 추기경은 보나시웨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일어나게 친구.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야. 추기경님이 내 손을 잡으셨어. 내가 그 위대하신 분의 손을 잡았어. 보나시웨가 외쳤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어. 그렇다네 친구. 추기경이 부드럽고 인자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따금 그런 말투를 쓰곤 했는데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당신은 부당한 혐의를 받았으니 보상을 받아야 해. 자, 이 주머니를 밖에나. 100피스톨이 들어있네. 이걸 받고 나를 용서해주게. 예아를 용서하라고요? 보나시웨가 돈 주머니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면서 말했다. 선물을 주겠다는 게 농담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눈치였다. 추기경님은 저를 체포하시든 고문하시든 교수형에 처하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추기경님은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하를 용서하라고요?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 친애하는 보나시웨, 당신이 너그럽다는 건 알겠네.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받게. 이 정도면 큰 불만 없이 돌아가 주겠지? 황송한 기분으로 떠나겠습니다, 예하. 그럼 잘 가게.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라고 할까? 곧 다시 만나기를 바라니까. 예약해서 바라신다면 언제든지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자주 만나게 될 걸세. 당신과 대화를 하는 게 무척 즐거우니까. 오, 감사합니다, 예하. 그럼 또 보세, 보나시웨. 추기경이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자 보나시웨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는 뒷걸음질로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서자 감격한 나머지 예하 만세, 위대하신 추기경 만세 하고 외치는 소리가 추기경의 귀에까지 들렸다. 추기경은 보나시웨가 열광적인 감격을 그렇게 보란 듯이 과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이윽고 보나시웨의 외침 소리가 사라지자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좋아, 앞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또 하나 생겼군. 그러고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라로셸 지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더니 지도에 연필로 줄을 그었는데 이 줄을 따라 18개월 뒤에는 그 포위된 도시에 항구를 봉쇄할 그 유명한 제방이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가 전략을 짜느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시 문이 열리고 로시포르가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 추기경이 벌떡 일어나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그 태도는 그가 로시포르 백작에게 맡긴 임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 예, 로시포르가 대답했다. 이하께서 말씀하신 두 집에는 실제로 두 남녀가 묵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여자와 35에서 40살가량의 남자인데 한 사람은 나흘 동안 또 한 사람은 닷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여자는 어쩌녁에 떠났고 남자는 오늘 아침에 떠났답니다. 바로 그들이야. 추기경이 시계를 힐끗 보면서 외쳤다. 지금은 추적하기에 너무 늦었어. 슈브레즈 부인은 투르에 있을 테고 공작은 지금쯤 볼로뉴에 있겠지. 런던에서 두 사람을 따라잡아야 할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게. 왕비를 완전히 안심시켜. 우리가 비밀을 알아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딴 음모를 적발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게 하란 얘기지. 그리고 국세상서 세기애를 보내주게. 그런데 그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누구 말인가? 보나시웨라는 자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았네. 제 마누라를 염탐하는 밀정으로 만들어 놓았지. 로시포르는 주군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다. 혼자 남은 추기경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 한 통을 쓰고 봉인한 다음 다시 종을 울렸다. 부관이 네 번째로 들어왔다. 비트레를 불러주게. 추기경이 말했다. 여행 떠날 채비를 하고 오라고 이르게. 잠시 후에 부름을 받은 사내가 여행용 장화에 박차를 단 차림으로 나타났다. 비트레, 급히 런던으로 떠나게. 도중에 잠시도 멈춰선 안 돼. 이 편지를 밀레디에게 전해. 이건 200피스톨을 지급하라는 전표야. 출락관에게 가서 돈으로 바꾸게. 엿새 안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맡긴 일을 제대로 해냈으면 200피스톨을 더 주겠네. 비트레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절을 하고는
편지와 200피스톨짜리 전표를 받아 들고 나갔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밀레디에게 버킹엄 공작이 참석할 첫 번째 무도회에 참석하시오. 공작의 윗도리에는 다이아몬드 12개로 된 목걸이가 들어있을 거요. 그에게 접근하여 2개만 빼내시오. 손에 넣는 대로 연락하시오. 제15장 법관과 군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튿날 아토스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타냥과 포르토스는 트레빌에게 아토스의 행방불명을 보고했다. 한편 아라미스는 닷새 휴가를 얻어 집안 문제로 루앙에 갔다고 한다. 트레빌은 부하들에게 아버지나 같은 존재였다. 아무리 하찮고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일단 총사 제복을 입기만 하면 친형제 같은 도움과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총사대장은 당장 형사 대리관을 찾아갔다. 크루아 루즈의 지서장이 불려왔고 일련의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아토스가 포르 에베크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토스는 보나시회가 겪은 시련을 모두 거쳤다. 두 죄수가 대질하는 장면은 우리도 이미 목격했다. 아토스는 다르타냥이 붙잡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보나시에와 대면한 순간부터 자기는 다르타냥이 아니라 아토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나시에 부부도 알지 못한다고 그들과는 말을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친구인 다르타냥을 찾아간 것은 밤 10시경이었고 그때까지는 트래블시 댁에서 저녁을 먹으며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은 20명도 넘는다면서 그 증인으로 라 트레무유 공작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저명한 귀족을 열거했다. 그를 두 번째로 조사한 취조관도 아토스의 간단 명료하고 확고한 진술을 듣고는 첫 번째 취조관만큼이나 아연실색했다. 원래 법관들은 군인들에게 안가품하기를 좋아한다. 이 취조관도 총사에게 안가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트레빌과 라트레무유 공작의 이름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 후 아토스는 추기경에게 보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추기경은 왕을 만나기 위해 루브르에 가 있었다. 트레빌이 형사 대리관과 포르에베크 사령관을 만났지만 아토스를 찾아내지 못하자 그들과 헤어져 국왕을 아련하러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트레빌은 총사대장 자격으로 언제든지 왕에게 아련을 청할 수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왕은 왕비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왕을 교묘하게 부추긴 것은 바로 추기경이었다. 추기경은 음모에 관한 한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더 경계했다. 이 반감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안 왕비와 슈브레즈 부인의 우정이었다. 왕에게는 스페인과의 전쟁보다 영국과의 분쟁보다 자신의 재정난보다 이 두 여자의 관계가 더 걱정거리였다. 왕은 슈브레즈 부인이 왕비의 정치적 음모를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비의 은밀한 연애도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비의 음모보다 연애가 훨씬 더 괴로운 문제였다. 그래서 왕은 슈브레즈 부인이 투르로 추방되어 그곳에 틀어박혀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파리에 와서 닷새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경찰의 눈을 피했다는 추기경의 말을 듣자 크게 화를 냈다. 왕은 본디 변덕스럽고 불성실한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공정한 루이나 정결한 루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인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역사는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기경은 슈브레즈 부인이 파리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비밀결사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접속 방법의 도움으로 왕비와의 우정도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온갖 증거를 갖추고 이 음모의 단서를 포착하여 추방당한 여자를 찾아간 왕비의 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간 총사 하나가 칼을 들고 나타나 국왕에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정직한 사법경찰관을 덮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하자 루이 13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나서 새파랗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왕비의 처소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군주는 분노가 폭발하면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추기경은 버킹엄 공작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레빌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옷차림에 냉정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추기경이 와 있는 데다 왕의 안색이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트레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과 맞선 삼손처럼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루이 13세는 벌써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트레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침 잘 왔어, 트레빌경. 왕이 말했다. 왕은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고조되면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경의 총사들에 관해 곤란한 일을 알게 되었소. 그러자 트레빌이 냉정하게 말했다. 저도 폐하의 법관들에 대해 곤란한 일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왕이 거만하게 말했다. 삼가 폐하께 아뢰고자 합니다. 트레빌이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검찰관, 사법관, 경찰관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아무래도 군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일당이 제 총사 한 사람을 어느 집에서 체포하여 포르에베크에 구금했지만 무슨 명령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저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총사는 제 총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폐하의 총사로서 품행이 나무랄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물도 뛰어나고 폐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아토스입니다. 아토스. 왕이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그래, 들어본 이름이군. 폐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토스는 폐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그 유감스러운 결투에서 안타깝게도 카위사크에게 중상을 입힌 총사입니다. 그런데 예하, 트레빌이 추기경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었다. 카위사크 씨는 왕께 되었겠지요? 걱정해줘서 고맙소. 추기경은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면서 대답했다. 아토스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는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트레빌이 말을 이었다. 그 친구는 베아른 출신의 젊은 귀족으로서 폐하의 근위대인 에사르 중대의 수습 대원입니다. 하지만 아토스가 친구 집에 들어가서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책이나 읽으려고 막 책을 집어든 순간에 경찰관과 병사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포위하고 여기저기 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이때 추기경이 왕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라는 뜻의 신호를 보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왕이 대답했다.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해 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제 총사 하나를 체포하여 무슨 흉악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양쪽에서 붙잡고는 무죄한 평민들 속을 끌고 다닌 것도 폐하를 위해서 한 일이군요. 그 총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벌써 10번이나 폐하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하, 일이 그렇게 된 거였소? 왕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트레빌 씨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추기경이 냉정하게 말을 받았다. 그 죄도 없고 충성스러운 총사가 1시간 전에 제가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한 4명의 조사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하께서 어디 한번 입증해 보시지요? 트레빌이 가스코뉴 사람답게 솔직하고 군인답게 거친 말투로 외쳤다. 폐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토스는 아주 지체 높은 귀족으로 체포되기 1시간 전에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때마침 저의 집에 와 있던 라 트레무유 공작 살리 백작과 더불어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추기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추기경은 왕의 말없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공식 보고서를 믿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그것을 폐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관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군인들의 명예를 건 맹세만 한 가치가 있을까요? 트레빌이 자랑스럽게 대꾸했다. 자, 트레빌 진정하시오. 왕이 말했다. 추기경께서 제 총사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계신다면 정의로운 분으로 알려진 예하께서는 제가 직접 조사하는데 의의가 없으시겠지요? 경찰이 기습한 집은 추기경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 총사의 친구인 베아른 출신 젊은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예하께서는 다르타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젊은이 말이오. 예, 예야 맞습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 젊은이가 안 좋은 충고를. 아토스한테요? 자기보다 2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충고를 한다고요? 트레빌이 추기경의 말을 가로막았다. 천만에요. 게다가 다르타냥은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날 밤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었군? 예하께서는 제 말을 의심하십니까?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트레빌이 물었다. 당치 않소. 하지만 그 젊은이는 몇 시에 당신과 함께 있었소?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들어왔을 때 시계가 9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보다 더 늦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젊은이는 몇 시에 당신 집을 떠났소? 10시 반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뒤인 셈이지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트레빌의 진실성만은 추후도 의심한 적이 없는 추기경은 손에 쥐었던 승리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토스는 포사웨르가에 있는 그 집에서 붙잡혔소.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저의 총사대원이 에사르 씨의 근위대원과 친하게 지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렇소. 그 친구의 집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건 그 집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요. 왕이 말했다. 경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보군? 그렇습니다. 폐하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다르탄양이 살고 있는 방만 제외하면 어디든 혐의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젊은이가 한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폐하께 더 충성스럽고 추기경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폐하. 언젠가 카름대쇼 수도원 근처에서 결투가 벌어졌을 때 쥐사크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그 다르타냥이란 젊은이 아니오? 왕이 추기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추기경은 분한 기분으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 이튿날에는 또 베르나주에게 상처를 입혔지요. 맞습니다, 폐하. 기억력이 참 좋으시군요. 자,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왕이 말했다. 그건 저보다 폐하와 관련된 일입니다. 추기경이 말했다. 저는 유죄를 주장합니다. 저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트레빌이 말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판정을 내리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옳은 말이오. 왕이 말했다. 사건을 재판관들에게 넘깁시다.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거요. 다만 트레빌이 말을 이었다. 지금은 불행한 시대여서 아무리 성실하고 고결한 사람도 치욕과 박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군대가 치안 문제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면 불만을 품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솔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트레빌은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은근히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폭발이 일어나면 불이 나고 불은 빛을 내어 사방을 밝히기 때문이다. 치안 문제. 왕이 트레빌의 말을 받아서 외쳤다. 치안 문제라고. 경은 뭘 알고 있단 말이오? 총사대 일이나 잘하고 공연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경은 마치 총사 한 명을 체포하면 프랑스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는군. 총사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소동이야.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을 체포하게 하겠소. 아니 총사대 전체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할 거요. 폐하께서 의심하는 순간부터 총사들은 유죄나 다름없습니다. 트레빌이 말했다. 그래서 저도 칼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제 부하들을 고발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저도 고발하실 테니까요. 따라서 이미 체포된 아토스와 이제 곧 체포될 다르타냥과 함께 저도 죄수가 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가스코뉴 사람의 고집은 이제 그만 부릴 수 없소? 왕이 말했다. 폐하, 트레빌이 조금도 언성을 낮추지 않고 대답했다. 저의 총사를 돌려주시든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하도록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재판을 받게 될 거요. 추기경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변호에 나설 수 있도록 폐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일이 스캔들로 비화되는 게 두려웠다. 추기경에게 사적인 동기가 없다면 왕이 말했다. 추기경은 왕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앞질러 가서 왕을 가로막았다. 황공하오나 폐하께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트레빌에게 물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아토스가 경의 집에 함께 있었고 따라서 그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왕폐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소? 영광에 빛나는 선왕폐하, 또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흠모하고 경배하는 폐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 추기경이 말했다. 죄수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진상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아토스는 법관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두해서 신문에 응할 겁니다. 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추기경 예하,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도망치지는 않을 거요. 왕이 말했다. 총사대장의 말대로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을 거요. 게다가 왕은 간청하는 눈길을 추기경에게 던지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그들을 안심시켜 둡시다. 그게 정치요. 루이 13세의 입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오자 리슐리에가 빙긋 웃었다.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폐하. 폐하께서는 사면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면권은 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트레빌이 최후의 결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말했다. 그런데 제 총사는 결백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내리실 것은 사면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토스는 지금 포르 에베크에 있소? 왕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폐하. 게다가 중죄인처럼 지하 독방에 갇혀서 면회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거 안 됐군. 왕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좋지? 석방 명령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추기경이 말했다. 저도 폐하와 마찬가지로 트레빌 씨의 보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빌은 공손히 절을 했지만 그의 기쁨 속에는 불안도 없지 않았다. 추기경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관대하게 물러서기보다는 차라리 완강하게 나오는 편이 더 나았다. 왕이 석방 명령서에 서명했고 트레빌은 지체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추기경이 그에게 친근한 미소를 던지고는 왕에게 말했다. 폐하의 총사대는 대장과 대원들 사이의 단합이 대단하군요. 그래야 근무하는 데에는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서겠지요. 추기경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못살게 굴 거야. 트레빌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을 상대로 최후의 결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서두르자. 왕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 어쨌든 바스티유나 포로 에베크에 갇힌 사람을 일단 석방하고 나면 다시 가두기가 감옥에 계속 놔두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 트레빌은 의기양양하게 포르 에베크로 가서 여전히 평온하고 태어난 아토스를 석방시켰다. 그리고 다르타냥을 다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간신히 벌을 면했어. 쥐사크를 해치운 보상이야. 베르나주를 해치운 대가는 아직 남아있지만 너무 기대하진 말게. 그런데 트레빌이 추기경을 경계한 것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옳았다. 총사대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추기경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폐하와 단둘이 남았으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실은 버킹엄 공작이 닷새 동안 파리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떠났습니다.